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들어보시죠. 선고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500만 원 벌금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의견 부탁드릴게요. 항소 계획 있으신가요? 자, 공수사실 모두 유죄, 알코올 농도 수치 높고 미신고 숙박업 장기 운영했다. 죄질 가볍지 않지만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을 참작했다라며 1심 1,500만 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양태준 변호사님, 혐의가 어떤 거죠? 음주운전하고 이제 불법 숙박업입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음주운전으로 이제 사고를 낸 것과 이제 숙박업소를 운영하려면 우리나라 법에 의하면 이제 미리 이제 그 지방자치단체나 관계 당국에 이제 신고를 하고 이제 해야 되는 건데 그걸 하지 않고 플랫폼 같은 걸로 보통 이용해서 이제 1억이 넘는 이제 그 수익을 얻었다는 걸로 이제 두 가지 이제 죄명으로 기소가 된 건데요. 사실 1심 벌금 1,500만 원이라는 금액에 있어서 조금 어떻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 이제 대법원 양형기준표에 놓고 보면은 혈중 알코올 농도 0.149% 정도는 이제 보통 이제 가중 요소를 감면하더라도 벌금 1,000만 원 이하의 이제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징역형이 선고될 수는 있지만 이제 음주운전 그 피해자와는 이미 합의가 됐기 때문에 이제 치상, 그러니까 사람을 다치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그냥 공소 자체가 되지 않았고요. 그런 걸 고려했을 때 법원이 봐주기 판결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음주운전 자체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비난이 있고 다시는 해서는 안 될 일 진짜 정말 중범죄라고 생각은 하지만 일단 지금 대법원 양형기준표를 놓고 봤을 때 그 범위를 이제 크게 벗어나는 판결은 아니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특히나 불법 숙박업소 의혹이 제기되던 때 문다혜 씨 측에서 손님들에게 숙박을 하러 온 게 아니라 사촌 동생이라고 하라고 했다라고 지시했다라는 의혹도 여전합니다. 들어보시죠. 혹시 에어비앤비 들어보시는 건가요? 저희 사촌 동생 언제부터요? 사촌 동생분이 어제 언제부터 사무실에서 가시나요? 사촌 동생이 집이 아닌 거예요? 에어비앤비에서 사촌 동생 집이라 이렇게 말하라고 한 거예요? 그럼 이게 지금 에어비앤비인 거고 앱에서 이제 사촌 동생이라고 말하라고 이런 논란도 있고요. 그리고 저 숙박업소로 활용하던 집을 구매하는 과정도 당시에 이제 논란이었습니다. 당시 아버지 문재인 정부 때는 실거주 이외의 부동산을 구매하는 것에 대해서 이른바 이제 투기로 규정하고 억제하는 정책을 계속 폈었는데 같은 기간 문다혜 씨는 태국이나 아버지가 계셨던 청와대 등에 거주하면서 실거주 목적이 아닌 집을 구매했고 결국에는 이 불법 숙박업소로도 운영했었다라는 점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당시에도 논란이었는데요. 결국 모든 혐의가 다 유죄로 인정됐는데 아버지는 아시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냥 집 한 채만 한 게 아니고요. 3군데나 그렇게 불법을 했고 그리고 잠시 그런 행위가 있었던 게 아니라 5년간이나 그런 행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익도 이제 1억 3,600만 원에 이를 정도거든요. 그리고 저렇게까지 이제 숙박하러 온 분들에게 거짓말을 종용했다라는 건 본인이 불법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잘 아시지만 지금은 민정수석실이 없어졌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 본인께서 민정수석을 지냈고 그리고 그때만 해도 민정수석실이 운영되는데 민정수석실에서 가장 에이스들이 가는 곳이 뭐냐면 친인척 관리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중에서 친인척 중에서도 따님에 대해서는 그 대통령 취임하기 전부터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사람이라 집중 감시 대상이었을 겁니다. 감시라고 하긴 하지만 집중 보호 내지는 집중 관찰 대상이라고 하는 게 정확하죠. 그런데 저렇게 오랫동안 여러 곳에서 큰 수익을 거치면서 불법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를 이렇게 그 전후에 다 몰랐을까?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음주운전과 관련돼서도 그 이용한 차량이 광주형 일자리 사업하느라고 청와대에서 특별히 왜 이렇게 보여줬던 그 차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차량이 범행 도구로 쓰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반 공직자가 범행을 저질러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아버지 대통령의 직위를 덕을 보고 있는 거라서 문제가 되고요. 근데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번에 문다혜 씨는 어떻게 보면 이게 종료라면 2심에서 종료가 됐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전 사위 문제도 여전히 남아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의 조사에 전혀 협조를 하고 있지 않아서 정권 혹시 바뀌는 걸 기대해서 수사 유야무야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문제 제기까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족 중 누구 하나라도 사법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분이 한 명도 없네요, 보니까. 그렇군요. 자,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주인공 만나보시죠. 7천억대 사기를 쳤던 장영자 씨 기억하십니까? 당시 장영자 씨가 7,111억 규모의 사기를 쳤을 때 짜장면 한 그릇 값이 600원이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에 이제 7천억대 사기를 쳤고요. 남편이 이제 당시 중앙정보부에 근무하고 있었죠. 권력자들과의 어떤 인맥을 바탕으로 희대에 이제 사기를 쳤던 장영자 씨. 그런데 지난달 사기 혐의로 또 징역형을 선고받게 됐습니다. 단군인의 최대 금융사기의 주인공이죠. 그리고 150억 위조 수표 사기로도 또 징역을 산 바 있어요. 5번째 수감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자, 뭐 보세요. 징역 15년, 징역 4년, 징역 15년, 징역 4년, 징역 1년. 총 5번의 사기를 쳐서 모두 다 이제 실형을 받게 됐습니다. 81세 정도 되니까 인생의 절반 정도를, 그렇죠? 일반 일생의 절반 가까이를 다 철창 안에서 살게 됐군요. 김식 교수님, 장영자 사건은 유명했잖아요. 그럼요. 당시 전두환 정부 때 이 장영자 사건이 터지면서 사실은 전두환 정부에서 사실은 민심에서 멀어지게 된 큰 계기가 됐었고, 네. 당시에 또 남편이 중앙정보부의 실력자여서 당연히 이 정치 권력과의 배경으로 삼아가지고 그런 거액의 대형 사기를 쳤다는 것이 굉장히 그때 세간의 관심을 끌었고, 그 규모가 엄청났었습니다. 네네. 그때는 뭐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처럼 이렇게 융성하게 잘 사던 시대가 아니어서 정말 그 아무것도 없는 그냥 사채업자의 큰손하고 그 남편이 중앙정보부에 근무한다는 그 백만 가지고 수천억, 7천억 원에 가까운 그 사기를 쳤다는 것이 정말 놀라웠던, 민심이 흉흉했던 사건이었고요. 장영자 씨가 그러니까 당시 전두환 당시 대통령의 처삼촌의 처제.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척 관계죠. 네네네. 그래서 그때부터 또 전두환 대통령, 당시 현직 대통령의 이 인척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또 비판적인 여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이제 그랬던 분인데, 그리고 그 어음 사기 사건이라는 그 기발한 아이디어 때문에 사실은 그 여러 가지 많은 그 영화나 드라마의 모티브로도 많이 사용됐던 건데요. 이분의 아까 그 일생을 보면 계속 감옥 생활을 하잖아요. 예. 저도 그 이해하기 힘듭니다만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아마 저렇게 살아온 인생이기 때문에 지금 나이가 상당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 손을 못 놓는 이유는 그것밖에는 사실 할 게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비슷한 수법에 가장 똑같은 사기로만 계속 범죄를 저지르고 또 구속이 되고 형을 선고받고 살고 나오지 않습니까? 정말 안타깝다고 생각이 드는데, 야, 정말 갱생의 길이 어둡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당시에 이 뭐 박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 7천억대 어음 사기 사건으로 저 어음이 이제 완전히 부도가 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그 장영자 씨와 이 막강한 이 전두환 측의 어떤 인척 배경을 보고 장영자에게 속았는데, 그 어음 때문에 당시 도급 순위 8위였던 공영토건과 철강업계 2위였던 일신제강이 무너지는 결과. 그러니까 두 건실한 기업들을 완전히 부도나게 만들었던 저 사기 사건의 주인공이었어요. 장영자 씨가 그때 제 기억에 맞다면 뭐 숙대 메이퀸 출신이다라고 해서도 유명했던 것 같은데 계속 근데 저 사기를 쳐왔어요. 권력형 사기라는 게 제일 문제인 거고요. 네네. 우리 김근식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거밖에 할 수 없는, 그래서 반복해서 저렇게 하는데, 그래도 한편 다행인 것으로 보면 사회가 많이 좀 좋아진 거 아니겠어요? 권력형 비리가 많이 없어졌죠. 아까만 보더라도 문다혜 씨가 불법을 저질러서 판결을 받았는데, 판결 잘못했으면 법에는 만인이 공평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전직 대통령 딸인데
그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저렇게 했단 말이야. 어떻게 생각하면 옛날 같으면은 권력형 비리를 통해서 생활을 노후 보장해주고 딸에게는 뭐 이렇게 했을 거예요. 아무리 출가 외인이라 했어도 그렇게 했을 텐데 저런 거 보면서 한편 그동안 사회가 많이 깨끗해졌구나 하는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통령의 딸이든 대통령의 부인이든 친인척이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잘못한 건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왜 김건희 여사는 지금 벌을 안 받는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네. 자, 이번엔 뜨거운 소식 세 번째 소식입니다. 만나보시죠. 자, 도봉구에서의 이 벤츠 사건이 사람들 사이의 화제라고 합니다. 보도가 잘 안 됐던 점들을 보며 누리꾼들은 유력 주자의 아들 아니냐 뭐 이런 추측도 했다고 하는데 일단 사건 당시 현장 영상부터 보시죠. 지난달 도봉역 인근 4차선 한복판에 외제차 한 대가 사방이 가로막힌 채 서 있어요. 경찰과 시민들이 차벽을 만들어서 막고 있어요. 그럼에도 쿵쿵 충돌해 가면서 빈틈을 찾아서 빠져나가려고 안간힘을 쓰는 모습입니다. 일촉즉발의 상황이 계속되자 주변 차량 운전자들은 모두 차에서 나와서 도로 바깥으로 피신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요? 경찰차들이 지금 막고 있는데 이렇게 꽝! 자, 뒤로도 꽝! 이게 무슨 일이죠, 이거? 도로 위에 뭐 범퍼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영상이 워낙 강렬해서 아니, 이 사람 보도가 왜 이렇게 안 됐어라며 유력 주자의 아들 아니냐 뭐 이런 소문도 퍼져나갔다고 하는데 사실은 도봉경찰서 관계자에 따르면 정신질환 치료 이력이 있다. 남편은 112 신고 당시 아내가 병원에 입원하지 않으려고 차를 타고 도망가는 중이다 라는 얘기도 신고를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 변호사님, 그러니까 약간의 어떤 그 정신질환적인 문제, 근데 이제 뭐 치료를 제대로 좀 받지 않은 뭐 그런 문제로도 좀 유추가 되는군요. 예, 그러니까 아마 당시에 이제 뭐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뭐 약물을 복용하였거나 뭐 당시 상태가 정말 뭐 심신미약, 심신상실에 이른 상태였는지는 뭐 확인을 해서 만약에 그게 인정이 된다면은 뭐 이제 처벌 수위라든가 아니면 또 죄명도 이제 위험운전 치사상 같은 걸로 처벌될 수는 있지만 사실 이런 정신적인 이제 아프신 분들, 정신적인 질병 있는 분들에 대한 관리라든가 이제 좀 이제 치료 같은 게 제대로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분들로 인해서 무고한 피해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만약 저 상황에서도 경찰이 그래도 빠른 시일 내에 저렇게 대처했기 때문에 뭐 사상자가 나오지 않았지. 만약 저 상태로 계속 운행을 했으면은 정말 끔찍한 인명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계기로 이런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좀 더 치료와 관리, 그리고 사실 저는 저 화면을 보면서 아니 왜 경찰이 좀 더 적극적으로 막 유리창을 깨거나 바로 운전자를 좀 꺼내서 더 이상 저런 사고를 막지 못했을까는 좀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공권력의 조금 더 엄격한 집행, 좀 엄중한 집행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